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금 떼고 월세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돈 중에서 오롯이 나만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남기는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국은행이 올해 2월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대물림 지수는 0.11이었는데 1980년대생 자녀는 0.32로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부모가 가난해도 자식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억만장자들을 분석했는데요.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84%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됐다고 해요. 반면 미국은 33%, 일본은 12%, 중국은 0%에 가깝습니다. 자수성가 비율이 한국이 유독 낮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물려주는 자산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해요. 부모가 물려줄 게 없으면 자식이 성공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부모 소득 하위 50%인 비수도권 출생자가 본인도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이 1971년에서 1985년생은 59%였는데 1986년에서 1990년생은 무려 81%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부모의 가난을 그대로 물려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못 물려받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진짜 이유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밧줄의 정체. 둘째,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더 가난해지는지, 그 충격적인 소비의 함정. 셋째, 착한 자식이 왜 부모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까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통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콩과기대 김현철 교수는 오랜 기간 다양한 경제 수치를 분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성취의 80%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2가지야. 하나는 DNA고 다른 하나는 어릴 적 환경이야. 이 둘이 인생의 80%를 설명한다고 나머지 20%만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 말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20%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머지 80%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80%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태국 파타야에 가면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집채만 한 코끼리가 가느다란 밧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어요. 그 밧줄이요, 코끼리가 코로 한 번만 힘껏 휘두르면 끊어질 정도로 허술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을까요? 어릴 때 처음 잡혀온 아기 코끼리는 튼튼한 쇠사슬로 말뚝에 묶여요.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힘이 약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며칠,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나는 이걸 못 끊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코끼리가 다 커서 5톤짜리 거구가 되어도 어릴 때 각인된 그 무기력함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 코끼리는 인간 다음 가는 고지능 동물이에요.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충분히 크면 예전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까지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밧줄을 끊지 못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리적 힘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경험이 현재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으로 증명했죠. 개들을 3집단으로 나눠서 전기 충격을 줬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코로 버튼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게 했고, 2번째 집단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3번째 집단은 아예 충격을 주지 않았고요. 24시간 뒤에 3집단 모두를 새로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답만 넘으면
누구나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금방 담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낑낑거리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담만 넘으면 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가난의 대물림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같은 거 하지 마라. 위험해. 적금이나 부어라. 그게 안전해. 공무원이 최고야. 괜히 다른 거 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들이 아이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 유튜버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부모님들이 흙수저면 자식한테 어떤 틀을 줄 수 있겠어요? 게을러서 가난한 부모도 있고 아파서 가난한 부모도 있고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가난한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 스스로 그 이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식에게 극복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부잣집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돈을 직접 주지 않더라도 돈을 다루는 방식, 돈을 불리는 마인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가정교육으로 배웁니다. 어떤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벌들이 무서운 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을 물려준다는 거야. 가난한 집안은 돈도 못 물려받지만 더 심각한 건 궁핍한 마인드까지 물려받는다는 거지. 여기서 관점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고 머릿속에 심어진 한계,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프레임. 이게 진짜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빈곤층 자녀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대뇌의 회백질이 또래 평균보다 8%에서 10% 적었다고 해요. 특히 행동과 학습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뇌의 발달 자체가 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겪는 재정적 스트레스, 가족 간의 불화, 불안정한 환경이 뇌 활동을 저하시키고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아동기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뇌의 백질 네트워크,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백질이 뭐냐면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 고속도로의 품질이 떨어지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라우마나 극단적인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겪는 반복적이고 누적된 일상의 스트레스 경험 자체가 서서히 뇌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해요.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뇌를 조금씩 깎아먹는 거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은 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소득층은 재정적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삶의 다른 영역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들 중 재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IQ 13포인트 정도의 인지 능력 저하를 보였는데 이건 24시간 잠을 못 잔 사람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두 가지를 물려줍니다. 하나는 가난한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에요. 그리고 그 밧줄은 뇌의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코끼리가 밧줄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끊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밧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게 가난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이 밧줄을 인식했다고 해도 매일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하루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뭘 보셨나요? 인플루언서가 성급 호텔에서 조식 먹는 영상, 명품백 언박싱하는 릴스, 발리에서 한 달 살기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충격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년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 중 26%가 상품 구매를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19세에서 29세까지는 무려 44%가 SNS를 통해 물건을 삽니다. SNS 이용자 중 63.7%가 광고를 클릭해 본 적이 있고 28.2%는 실제로 구매까지 했다고 응답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삶을 구경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화장품을 바르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클릭하고 결제하죠. 인플루언서는 점점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인플루언서 한 명이 공동구매로 물건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팔로워 10만 명 중에서 1%만 사도 1000명이에요. 만 원짜리 물건이면 1000만 원의 매출이 생기고 마진이 20%만 되어도 200만 원을 번 거죠. 그걸 한 달에 서너 번만 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입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그 만 원짜리 물건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좋다고 하니까, 한정 수량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니까 충동적으로 결제합니다. 한 번에 만 원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요. 대중문화라는 게 결국 뭘까요? 그냥 많이 소비하고 연예인 소비하고 인플루언서가 쓰는 것 따라 소비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대중문화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이 뭘 사는지 정도만 알았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부자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자는지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하늘을 뚫는 거죠. 문제는 이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또 소비라는 겁니다. 나도 저 립스틱 하나쯤은 살 수 있어. 나도 저 카페 한 번은 갈 수 있어. 이런 작은 소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G세대의 소비 패턴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있어요. 이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랐고 SNS가 일상인 세대예요. 문제는 이들이 소비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사고 뭘 입고 어디서 밥을 먹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 비해 과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품은 못 사도 명품 립스틱은 살 수 있어. 해외여행은 못 가도 유명 호텔 애프터눈 티는 즐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작은 사치를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때예요. 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불필요한 소비를 한다고 칩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 시드머니로 작은 투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계속 날아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소비 습관은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똑같이 행동해요. 부모가 돈 관리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가 클릭하고 시간을 보내고 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끝에서 돈을 버는 건 플랫폼과 인플루언서고 돈을 쓰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들은 어떨까요? 진짜 부자들은 SNS에서 과시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과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시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나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자산을 불리고 있어요.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을 부르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 해외여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들 그냥 놀러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물론 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순 없어요. 휴식도 중요하고 여행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핵심은 뭘까요? 내가 지금 하는 소비가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 문화의 함정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달콤한 마취제예요. 우리가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을 얘기해 볼게요. 어쩌면 이게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겁니다. 바로 효도의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시나요? 효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그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나도 아직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데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태에서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 한 경제 유튜버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하반기고 부모님도 하반기인데 서로 하반기다 없어지는 돈을 계속 투입하면 도대체 언제 안정화가 올까요? 불편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합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작은 투자를 할 수도 있었고 비상금을 만들 수도 있었고 창업 자금을 모을 수도 있었어요.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산을 쌓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효도가 아니라 동반 침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경제적 기반을 잡아야 부모님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이런 안내 방송 들으시죠?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안내할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숨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부모님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둘 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서로를 붙잡으면 둘 다 가라앉아요. 한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에게 가장 있는 것은 시간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없는 것도 시간이야. 부자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도전할 여유가 없거든.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그 돈이 정말 부모님과 나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가난의 사슬에 묶어두는 족쇄일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죠.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내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저축을 못하고 투자를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둘 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대 중반에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제가 기반을 잡을 때까지 생활비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부모님도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뇌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밧줄. 둘째, 소셜미디어가 만든 달콤한 소비의 함정. 셋째, 서로를 가라앉게 만드는 효도의 역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메타인지를 켜세요.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 한계가 진짜 내 한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끼리가 밧줄을 끊지 못하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끊을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줄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 밧줄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력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일에 쫄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뭔가를 내지를 수 있게 해야 해요. 둘째, 지출을 점검하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쓴 돈을 전부 기록해 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지출과 충동적인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충동적인 지출 중에서 인플루언서나 광고 때문에 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SNS를 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인플루언서의 화려한 삶을 덜 볼수록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충동적인 소비도 줄어들어요. 셋째, 나만의 여윳돈을 사수하세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내 미래를 위해 온전히 떼어놓는 돈이 있어야 해요. 그 돈이 쌓이면 시드머니가 되고 시드머니가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자유를 만드세요.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 방어막이 바로 저축이고 시드머니예요. 다섯째, 돈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하세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정에서 돈 버는 방식, 돈 불리는 방식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 스스로 배워야 해요.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강의를 듣든 돈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서 똑같이 배웠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탓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르게 살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프레임이고, 소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습관이고, 서로를 가라앉게 만드는 관계의 함정입니다. 가난의 반대말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의 반대말은 자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자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가 평균 소득 수준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 세대라고 해요. 4.5, 년이 아니라 4.5 세대입니다. 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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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대쯤 가야 평균 소득 가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밧줄의 존재를 알았고, 함정의 구조를 이해했고, 빠져나갈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지갑에서 나를 위한 여윳돈을 떼어놓는 것, 그리고 그걸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시작해보는 것.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답답하게 묶고 있는 밧줄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심어준 한계일 수도 있고, 소비 습관일 수도 있고,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 밧줄이 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그 밧줄을 끊어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